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린벨트도 포함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신규 택지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 또 경기 남양주 덕소 농장 등의 2만 7천 가구, 경기 광주 역세권에 4,500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곳이 오늘 가시화된 겁니다. 합치면 2만 7천 가구인데요. 이 외에는 7만 3천 가구를 지을 후보지를 올해 중에 발표하고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기존의 2, 3기 신도시 분양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이어서 정책을 내는 건 여론이 민감하기 때문이죠. 국민의 56%는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이고 세제 개편에 따라 전월세가 오를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NBS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본 청약 직전에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서 대여 공세를 높였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시한폭탄 같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마른 순간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와서 청약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저 밑에 안 보이게 정말 이건 뭐 정부가 대국민 분양 사기친 거라니까요. 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닥치고 공급하라고 했다. 23만 호, 이 숫자는 적지 않은데요. 사실 지금 가시화된 숫자는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닥치고 공급, 시원한 공급 대책 맞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정부에서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이제 금융 대책을 같이 발표했죠. 지난주에 이제 세제 개편에 이어서 이제 원래 부동산 안정 관리에서는 공급과 금융과 세제가 서로 이제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세제 개편안보다 좀 늦게 발표한 거 아쉬움은 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이제 97 대책으로 2030년까지 135만 호 수도권에 착공하겠다고 했고 올해 1월 29일 날 2차 대책에서도 수도권에 6만 호 공급 대책도 발표했잖아요. 거의 이어서 이제 이번에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두 차례에 걸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것과 이번에 수도권에 추가로 그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전월세 대책들도 이제 보완을 했고 또 이제 금융 지원 같은 그 내용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이제 공급이 맞죠. 공급이 맞는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최대한 이제 공급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급의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유유부지 활용하는 것,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군대 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공급이 좀 빠르게 좀 그 절차들을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 또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저층 주거지 등을 이제 고밀도로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하는 이런 방식들은 그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표한 것이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협력도 좀 필수적이고 또 이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또
저기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거든요. 예. 주택법이나 도정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국회에서 뒷받침할 좀 필요가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공급에 대한 주장은 많이 하시고 비판은 많이 하시는데 정작 오늘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면서 안 예. 들어오시는 바람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예. 일단 논란이 됐던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는 지금 신규 택지 부지에서 빠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장소와 숫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린벨트는 해제하면 안 된다. 서울시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오세훈 시장이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린벨트 해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늘 보면은 정부와 서울시 간에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가서 지난번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 다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 파격적인 확보를 해라. 네.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네. 했지만 지금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대책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도 사실은 27,000 가구로 공급한다는 걸 먼저 내세웠지만 사실 서울 강서 같은 경우는 1,000가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와 서울을 똑같이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급한다는 거는 이 공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완화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집을 비워줘야 되고, 그죠? 월세를 찾아야 되고, 지금 내가 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비거주냐 거주냐 1주택이냐 이런 걸 좀 예.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23만 가구가 어떻고 이게 지금 와닿겠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굳이 좀 의미를 하나 찾자면은 신규 공공택지 착공의 속도전을 좀 붙이겠다는 의미, 뚫어내겠다. 이거를 한번 짚고 싶고요. 예. 부지 조성에서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 안에서 이제 이 아까 우리가 늘 말한 공급이 뚝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현실성이 떨어지고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전을 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하나 이거 볼 때 눈에 좀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뭐 보상 절차도 있고요. 사실 와닿으려면 막 10년은 걸린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금융지원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부부 중에 한 명만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디딤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오늘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막 3억, 4억 이렇게 고소득 연봉자라도 한 명만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대출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도 그렇고 그 공급 대책 관련해서 사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거주 1주택자라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전세 매물 잠김이라든지 또는 뭐 그 전세 매물 잠김이라든지 또는 세수가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예. 그 실거주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와 관련된 그 지원들은 사실은 최대한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거 사다리를 이제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 좀 이렇게 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금융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주거지원 3종 세트,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주거랑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 다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거를 이제 원하는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처음에 비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청년이나 실수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는 건 맞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좀 보완해 나갈 그런 필요성도 있어 근데 이제 보입니다. 궁금한 게 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 예를 들면 뭐 남편이 3억 연봉자인데 부인이 5천만 원 연봉자이다.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건지 이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아까 제가 보기로는 이제 7천만 원에 대해서 예. 그전에는 이제 합산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부분만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쪽이 한쪽이 7천만 원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평가 부정 의견이
56%였고요. 앞으로 전월세가 더 오를 것 같다 55%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그래프를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요. 사실 김정철 최고위원의 이런 사례가 지금 앞으로 많이 닥칠 사례 같아요. 네, 지금 아직도 우리 의총을 진행 중인데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 정책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그 관련해서 의견을 지금 개진 중인데 어제도 당의 TF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의견들을 개진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비거주 일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강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세제 개편이 이제 공평과세의 취지를 제고를 더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실거주 일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비거주 일주택자에 대한 이제 세금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수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도 지금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도 초고가 주택을 이제 그 노후 자금으로 인해서 전월세를 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고 그 국민과 뭐 전문가 여야의 의견들 지금 청취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제가 전해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저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야당도 지금 공급이 중요하고 이런 관련된 의견들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또 그 뭐 법 개정이라든지 공급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바로 그 공급 대책 이후에 서울시장께서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또 정부 부동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인 거는 보니까 일부 지적도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하셨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라든지 본인의 그 민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만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것들은 뭐 사실 그 그린벨트나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걸 해제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기간 걸립니다. 그게 뭐 이렇게 그 인허가부터 보상 등등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당장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유유부지 활용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은 그 인허가권이 이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좀 아쉬운 것은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에는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정권이 좀 바뀐 의견을 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그 공급 대책, 금융 대책, 세제 개편안까지 나왔고 의견 수렴도 좀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되 협조할 것은 지자체나 그 여야 다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말씀. 향후 보완 대책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수위 높은 표현들이 오가는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또 오늘 송영길 후보 입에서는 붕어 IQ 같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아니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저는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정 후보의 봉익임 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예, 김인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시죠.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김민석 24, 정청래 19, 송영길 6%로 나타났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 정청래 후보가 25%를 기록해서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합니다. 네, 그동안 배신자 논란에 이어서 오늘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붕어 IQ까지 거론하면서 네거티브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당의 설전, 상대당에서 보기에는 좀 편안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붕어 IQ라는 말을 했더니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시켰냐 오늘 이렇게 반발하더라고요. 시원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만큼 좀 처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민수 의원 나오셨을 때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거라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설명은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마음을 업은 후보,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의 마음을 업은 후보를 밀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방금 여론조사 보니까 뭐 국민의 지지층, 국민들이든 뭐 민주당 지지층이든 다 비슷한 결과로 예. 김민석 후보 앞서는 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수도권하고 지금 광주 전남 쪽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기 예.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붕어 IQ란 말도 참 새삼 또 들으니까 이 듣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에서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요.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상식과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또 그 미운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지금 나오는 이런 단어나 표현들이 그 상대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표현들은 사실 자제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굳이 따지자면은 그만큼 이 지금 선거가 자기 총선거를 바라보는 목숨을 건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예. 때문에 사생결단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감정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뭐 즐기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저희 부분에 대해서 봉합이 예. 선거 후에도 봉합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만찬에 누굴 데려가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내가 당대표 되면 나 정청래 후보 데리고 대통령 만찬에 가겠다 이렇게 대답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략이 한 일주일 전부터 중반 전부터 그 선거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관련된 정책, 공약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예. 전당대 이후에 통합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 정청래 후보랑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는 아내랑 간다 그랬고 예. 송영길 후보는 김용 후보를 네,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관련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남하고 수도권 남았는데 70% 이상 되고 지금 현재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다 보니까 훨씬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투표는 지금 서울과 경기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호남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서울과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화요일부터. 이제 같이 진행 중이에요, 두 개가. 같이 호남과 진행 수도권이 같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마지막 토론회니까 이제 그 마지막 더 이제 치열하게 토론회가 진행된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보면 그 새 후보가 모두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예.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 보면 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당청 관계를 가장 중시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당원들과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평가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하나 더 그 전당대 이후에 당이 지금 분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통합적 리더십을 누가 더 갖고 있는지도 이제 선택의 기준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워낙 지금 김민석 후보랑 송영길 정청래 후보가 박빙 상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직 30%도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이번 주에 전부 다 그 70% 이상이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요. 수도권은 박빙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당원들이 지금의 이제 전대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이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냥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그냥 가반수를 일체에 넘겨서 그냥 끝나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도움되겠다. 뭐 이런 네. 생각들도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막판으로 가면서 그 밴드웨건 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표가 김민석 후보 표로 이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덧붙여지면 호남에서의 그 후보들 간의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거대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현직 국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5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걸로 확인이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전반기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현직 부의장인 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해서 22대 국회 전 후반기에 국회의장단 모두가 초청 대상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원식 전 의장 등은 골프를 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걸로 전해지고요.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쯤 김태호 의원 등과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대표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의 이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그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열고 사실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예. 예, 사실 야당이랑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였는데. 네, 지난번에 정성우 의원님께 만약에 대통령이 골프 치자라고 하면 응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골프 잘 못 치신다고 예, 대답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골프 회동을 하셨네요, 대통령께서. 예, 뭐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지만 이 의미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선택한 분들은 또 있지만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의 중진 의원들, 특히 국회를 대표했던 그런 분들, 우리 주호영 전 국회 부의장, 박덕흠 지금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김태호 의원님도 사선 의원으로서 중진 의원 아닙니까? 아까 뭐 우리 김윤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화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과 소통하는 부분, 이 국민들이 뭐 다 나쁘게 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 후에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또는 우리 국회 부의장 되시는 분들이 만나서 대통령과 소통하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당 대표나 또 원내대표, 이 당 지도부와의 소통과는 조금 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루트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따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화만 하고 그치면 소통만 하고 그치고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노력이 하나의 쇼로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부분이나 국민의힘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대통령께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골프만 치지 말고 좀 진짜로 야당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복당 운동권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과 이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보이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안철수 의원의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 장동혁 대표 쪽하고 좀 친해져서 이후에 있는 그 저 강성 당원들 지지 얻어서 뭐 당권이라든지 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당내에서의 유리한 이치를 선점하려고 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서는 그 친한계 정치인 분들이 빌미를 준 측면도 있죠. 그 전에 뭐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욱해서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가장 주장했고 새 정치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 정치가 거의 구태 정치, 그 자기 정치로 완전히 네. 지금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어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성국 의원님이 좀 한동훈 복당 운동권이 아닐까 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네. 공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어떻게 제가 여기 해석하셨어요? 잘 나왔네요, 그죠? 일단 저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이야기한 분들은 친한계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은 극소수고요. 이게 시기의 문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안철수 의원처럼 저런 표현을 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 예. 그러면 뭐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다 복당 운동권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왜 저렇게 하실까? 그 지금 이제 위치를 보면은 강성당원의 등을 힘을 등에 업은 장동혁 대표,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한동훈 의원, 그 사이에서 본인의 위치가 애매하고 존재감이 많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나. 예.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여러 번 오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당은 강성지지층에 호소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지금 정치적 무리수를 좀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인데 지금 왜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불편할까요? 이거 당대표 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정치적 이 뜻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뜻이지만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태도가 달라졌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간담회 이야기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저도 갔잖아요. 갔는데 저 모임이 처음에 주선될 때 우리 부산 의원들 단톡방에서 한동훈 의원 오는 데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한 분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7분 중에 한 분. 누구예요? 예. 한 분은 이제 그렇다면 그리고 그 한 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공감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지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팬덤이 그리웠나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